용화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 천장을 뚫었습니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라도 투자를 해야 되나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지금부터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책임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 금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겼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금리 흐름을 보면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상황인가라고 의아하기도 한데 과거의 흐름과 지금 흐름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견해십니까? 2,340불 넘은 것 같아요. 네. 온스당. 2000년도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네. 금값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300불 미만이었어요. 1온스당. 네. 온스당 300불 미만이어서 제가 그때 박사 학위를 썼는데 제 박사 논문이 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금 가격을 막 들여다보고 했는데 최근에도 2019년에 불과 한 4년 전에 금값이 1,300불이었어요. 예. 지금 2,300불 넘었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 가격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다.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질문이 뭐 한돈당 50만 원 갈까?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금 가격.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자산의 가격을 예측하거나 뭐 계산할 때 내재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내재 가치를 금을 어떻게 따져봐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금이나 원자재 뭐 등등의 원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내재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과거 데이터 환경 아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수요 공급을 보는데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금의 수요, 네. 공급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습니다. 금광을 가지고 있는 금 생산 업체가 주로 공급을 하는 거고 수요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금값을 움직이고 있는 수요는 주로 정부, 중앙정부들하고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재기하고 금을 자기네들의 외환 관리 차원에서 많이 지금 좀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 그런 측면이 또 크고 네. 투자 심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요새 가장 핫한 그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금 ETF예요. 네. 금 ETF에는 현물 ETF가 있고 또 주식형 ETF가 있어요. 금 생산 업체들의 주식을 모아가지고 한 바스켓 안에 담아놓는 ETF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서 뭐 S&P 스파이더 금 선물 뭐 ETF 같은 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현물 ETF 한 종목의 현물 ETF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금 현물이 한 1,000톤 정도 돼요. 네. 우리 국내 그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 한 100톤 정도라고 하는데 10배 정도를 현물 ETF 한 종목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금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귀금속이나 산업재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실소비 차원에서 네. 컨슈머들이 이제 사들이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지금은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금 귀금속 쪽으로 들어가는 게요. 한 40% 정도의 총 수요에서 네. 전 세계 귀금속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용이나 산업 제조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7%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반 미만이고 두 개를 합쳐봤자 나머지는 투자 수요하고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수요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평가냐 저평가냐 더 오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로 볼 때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자율이 내려갈 확률이 크고 페드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봐서 금값이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런 접근 방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투자 수요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이든 뭐 개인 차원이든 일단 올라가는데 좀 방점을 찍고 말씀을 주셨고 정 교수님이 연구 주제가 금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뭐 금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데요. 네. 뭐 금에 대한 수요는 이제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든가 요즘 전쟁이 많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 금 가치는 같이 뛰어지니까 그 가치를 보존하는 데 좋은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 금 수요가 또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조짐이 보이고 그리고 금리도 동시에 또 금리도 인하하겠다고 중앙은행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상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면은 그 30, 40대 일반 투자자, 중산층을 중심으로 그 금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넘어서 금에 대한 투자가 이제 미국과 전 세계 일반인들, 중산층에게도 상당히 퍼져 있다고 수요가 쉽게 말씀드려서 탄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금리 방향을 보면요, 유 교수님. 금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300달러라는 아주 그냥 사상 최고가를 계속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유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금은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향방이 국제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금리나 기대감이 좀 꺾였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도 계속 신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우려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현실에서 보는 금리는 명목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단위로 아니면 뭐 달러 단위로, 그러니까 실제 통화 단위로 금리를 이제 측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금을 하면 몇 % 이자를 받는지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해서 10%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5%가 올랐어요. 네. 그럼 실제로 내가 수익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10% 전부가 아니라 10%에서 인플레이션 뺀 5%잖아요. 5% 깎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실질 금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데 금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채라든지 예금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실질 금리가 올라갈수록 사실 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질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금을 보유해도 다른 대체 자산을 보유한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건데 네. 이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건 그냥 명목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것도 한 가지 이유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실질 명목 금리가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솟게 되면 실질 금리는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원래는 이제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해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는 우려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게 결국 실질 금리를 낮추는 것이기 낮춘다. 때문에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국제 정세가 이제 불안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진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김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이제 갈등이 좀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것이 다시 또 이제 금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고요. 여기에 제가 금값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이제 달러 가치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하반기에 미 대선이 있어요. 네. 미 대선에서 이제 누가 당선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사실 금리를 내리겠다, 뭐 제롬 파월 의장을 뭐 해고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수입품에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대미 이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미 달러화 가치를 좀 떨어뜨릴 요인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 네. 달러화도 안전자산으로서 사실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달러화 가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만약에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그래도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마무리. 예, 정 교수님. 대표적인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 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의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닉네임이 인플레이션 해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지금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 너무 안 떨어진다 지금. 도저히 못 잡겠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내려가야지만 금에 대한 이런 가격 수요 등등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식을 텐데 바로 그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은 이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 한 금값이 하향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누가 금을 많이 사나. 아까 중앙은행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은행들이 많이 산다는 건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금을 또 좋아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금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는데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 모은다. 사재기 열풍까지도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요를 자극한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 지난 20년간 워낙 고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중산층 중국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5억 명은 넘지 않나. 즉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그 중산층 가구가 5억 명 이상 되는 걸로 보는데 그 미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근데 그 중국의 중산층이 지금 전통적으로 중국의 주식과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계속하다가 이 중국의 주식도 요즘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은 더 안 좋은 거의 폭락 사태를 이루면서 다른 대체 투자를 찾다가 지금 찾은 투자 수단이 금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옛날과 달리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적인 방법들도 많고 그리고 중국 보통 중산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끼리의 금 투자를 또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 보면은 금을 중앙은행에 구매하게 된 게 1,000톤이 넘는데 이게 거의 70년 만에 가장 많이 금을 사들인 경우인데요. 네.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터키나 폴란드 같은 중앙은행들도 대량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그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 그러니까 한자선에 쏠려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지 않고 금으로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네. 이게 중국이 꾸준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 중국 위안화를 전 세계 무역의 기축 통화로 하고 싶어 하고 하죠. 싶어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러와 패권주의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을 매입을 만입해서 이제 그 금 매입을 통해서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네. 그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아주 그 정점에 달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는데 우리나라 GDP보다 큽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시진핑이 한마디 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트럼프 앞에서 합니다. 그럼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미국의 달러화를 팔겠다, 미국 채권을 팔겠다 이런 소리일 수도 있고 네. 미국의 환율과 이자율에 영향을 주겠다는 경제적인 상당히 협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위안화의 가치도 회복하고
그리고 외화 보유고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런 금 매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중국이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미국 국채를 많이 매입해 주는 맞습니다. 바이어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채 매입을 하는 거 대신 금을 산다. 금을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금을 달러화 자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국채인데요. 그걸 네. 팔고 금을 더 매집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고 나쁨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게 미국의 환율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 교수님 이거는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도 중국이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김세영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국 이제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금을 많이 사 모으는 이유가 이제 한 가지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달러 패권주의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네. 국채를 팔고 이제 금을 매입하는 게 있고요. 또 2021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서방 세계들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미 달러화 자산을 이제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러시아하고 좀 친하게 지난 우호적인 이제 국가들인데 뭐 이때 또 상황 경험을 비추어 봐서도 미 달러화 자산으로만 너무 이제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 것보다는 다양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또 생각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상당히 이제 금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이제 전국 그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 매입한 금 중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매집한 금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한 양을 금을 모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중했었을 때도 사실 이면의 요구가 미 국채를 많이 사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중국 측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그럼 패권 경쟁하에서 금을 사 모으고 있다면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중국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두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앙은행 위주로 네. 왜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모으고 있느냐 했는데 지금 중국의 중산층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중산층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산층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원래 그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중국 지금 네. 인민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다 안 돌아가고 있고 탈중국화돼 가고 있고 또 뭐 디리스킹 해가지고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고 있고 하다못해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홍콩에서도 탈출하려고 하는 홍콩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해서 네. 기업들도 그동안에 뭐 헝다니 뭐 등등의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뭐 3대 혁신 성장 해가지고 배터리, 전기차, 뭐 태양광 등등 전혀 호응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침체돼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중국인민들. 그들이 한 20년, 30년 전처럼 중산층이 적은 숫자였으면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났을 텐데 지금은 막강한 파워를 지금 지니고 있고 네. 부도 많이 축적을 해놨고 자기네들이 대안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금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비슷한 현상이 저희 지금 질문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대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대만에서도 많은 대만의 중산층들이 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금 사재기, 금 모으고 있고 또 비트코인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대안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대안투자처를 찾았을 때 네. 금이나 비트코인 등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뭐 중국을 중심으로 금매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금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지금 2013년을 끝으로 금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추세가 금을 매입하는 추세라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사실 그 질문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답은 이미 금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작년 금 가격은 올해보다 훨씬 낮죠. 한 20% 낮았는데 이미 금 가격이 높아서 더 오를 가능성이 없고, 금 매입 시기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금은 아까 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 가격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높아서 이거는 외화
투자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랑 친한 분도 많고 일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 한국은행이 이제 2011년에서 13년에 금매입을 했는데 그때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그게 네. 불과 1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금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 당시 90톤의 그 대량의 금을 매입했는데 금 가격이 폭락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뭐 책임론이 일 수 맞습니다. 있죠.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네. 제 생각에는 그런 한국은행의 금 투자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이번 계속 그 금에 대한 투자를 저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월등 낮습니다. 우리나라 1.5% 정도인데 일본 은행만 해도 4%가 넘고 그리고 유럽 은행들만 해도 3%가 넘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이전의 기억을 지우고 그 금에 대한 그 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보유고를 좀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왜 안 샀냐고 반대 그럴 수 얘기 있습니다. 나오는 거 또 다른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입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투자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해치 수단의 하나로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더 길게 보고 중앙은행은 매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은행이 왜 금 보유량이 이렇게 좀 적으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그 일본 은행이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하고 한국은행의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제 상황을 맡고 있는 이유가 일본의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이제 세계 기축통화라고 해서 주요 거래에 통용되는 이제 통화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국의 이제 원화는 기축통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미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금까지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높은 다양한 기축통화를 보유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하고 동일한 정도의 금을 비중을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한 가지 짚어볼 점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뭐 금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사실은 금을 이제 매입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질타를 받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텐데요.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를 지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사실 보유하는데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을 지금 한국은행이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관에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뭐 실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사를 할 때도 사실은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실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뭐 달러화나 뭐 유로화나 이런 기축통화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이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 보유량을 좀 더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도 견해를 여쭤봐야겠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량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 금 얘기할 때 유동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좀 위험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국은행 얘기할 때 2013년 그 저희의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손실을 많이 봤다. 네.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8년 저희 IMF 위기 때 DJ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금 모으기 해가지고 뭐 했잖아요. 돌반지 다 걷어가지고 맞습니다. 팔고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금은 유동성이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달러니 뭐 통화가 커런시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라도 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인플레이션 해지도 마찬가지고 위기를 해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자산의 장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좀 의미 있는 수준의 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5%는 너무 미미하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5% 가까이는 어휴. 가져가야 된다. 지금 당장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대만도 4%가 넘었고요. 네. 중국도 뭐 그렇고 전 세계 금 보유국들 그 레저브, 포린 레저브를
금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이 한 14% 정도 됩니다. 5%가 그렇게 큰 건 현저히 아닌데 낮군요, 우리. 예, 지금 당장 우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뭐 그 돈을 쓰고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금 보유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네. 네. 한국은행 관계자께서 이 토론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결국 다 따라가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뭐 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게 올라요. 또 브렌트유는 $90 넘었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까 스티키 말씀하셨는데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또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물가에 가장 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국제 유가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100%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먼 미래를 예측하면 유가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만 유가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 정책을 거의 모든 선진국과 중국이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원유를 이제 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미국 이 에너지 총에서 예상한 그 2050년까지 브렌트유,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쓰는데 같이 움직입니다. 그 예상을 보면은 2040년에 $100 이상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그 코로나 때 잠깐 떨어진 적도 있지만 다시 올라서 꾸준히 지금 올라서 배럴당 $90까지 가고 있는데 이 결국 2040년까지 $100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원유를 안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산유국들이 그 원유 생산을 통제를 해서 가격을 계속 오르게 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산유국들은 이제 2050년 이상 가면은 이제 실제로 원유 수요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산유국들은 어떻게 하든 큰 돈을 마련해서 이제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합심을 해서 카르텔을 아주 공고히 해서 산유국들끼리 공급 조절을 통해서 석유가를 계속 고유가로 그러니까 $9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그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90 이상의 고유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압력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유가가 최근에 $100, 뭐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100를 넘었던 게 2022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120대 위까지 이제 치솟고 올라갔다가 점차 하향 안정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90대 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 유가라는 거는 뭐 금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쓰이고. 그러면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부분인 거고 특히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런 이제 유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3%대로 반등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로 반등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석유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류 물가의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좀 높이지만 근원 인플레이션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이 여기에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석유류 물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 시차를 두고 뭐 에너지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생산 비용이 이제 올라가면서 물가지수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런 유가 상승이 국제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로 다시 반등해서 물가 안정으로 가는 그 기조를 좀 흔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근원 물가를 얘기하는 것은 가격 변동이 심한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유가 같은 이런 것들을 제외한 구조적인 물가의 흐름을 보는 건데 아직 정 교수님 근원에까지는 이런 어떤 국제유가의 오름세나 물가의 어떤 그 끈적끈적한 물가의 이런 것들이 반영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바로 같은 네. 얘기로 근원 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020년 3월, 저희 3월, 4월 팬데믹 막 시작할 때 있죠. 네. 다 셧다운하고 락다운하고 막 그럴 때 유가가 배럴당 브렌트유가 18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3월 달에 128불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 그 이후에 그 시장에서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유가가 왜 이렇게 128불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잠잠한가? 평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유가가 브렌트유가 한 7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90불 넘어갔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유럽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한 뭐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요새 유가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 저는 뭐 이게 뭐 아주 높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이유가 지금 네. 올라가고 있는 유가는 뭐 2020년 그때 폭등했던 내려갔다가 폭등했던 유가 그때는 지정학적 위험 뭐 그리고 뭐 등등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100% 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에도 반영이 뭐가 먼저인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테지만 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에 흥분을 하고 있냐? 결국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금리가 지금 상황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내려갈 거냐,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한 건데 최근에 미국 연방 준비제도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하반기에 세 차례 인하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조금씩 말이 바뀌더니 드디어 인상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뒤로 물러서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미국 연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기자들이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 공식적인 답은 피하죠. 피하면서 모든 것은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3월과 4월 그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2022년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율로 뭐 9% 이상까지 갔다가 거의 뭐 15년 만에 제일 높은 그 고 인플레이션을 보이다가 작년에 3%까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내려오면 2%대로 내려오기를 굉장히 바랬죠. 그러면 2%대는 그래도 명목상으로 연준이 타겟팅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 같은 수준에 내려온 것이니까요. 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올라서 지금 3% 초반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유가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 서비스업에서 그 물가 상승률도 대단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고 임금이 특히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사이에 그 동반 상승 작용이 일어나서 이거를 멈추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일부 연준의 그 지역 연준 의장들 발언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살짝 결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은 어느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이거는 이제 언론이 해석하기로는 6월 이후에 금리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네. 연준의 지역은행 의장분들이 하시는 말은 이대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오히려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약간 그 말이 맞지 않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곧 발표된 3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 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뭐 합치가 되지 않고 있고 각각의 이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가운데서 시장 불안감이 좀 커진 면도 분명히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전반적인 기조, 뉘앙스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쪽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죠. 그 이제 결정적으로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았다 이런 느낌도 갖게 되더군요, 이 교수님. 예, 그런 이제 언급도 있었고 또 이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네. 미 연준 지역 연준의 이제 총재는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는 이제 의결권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없죠. 투표권이 없으니까. 미셸 보먼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물가 안정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데이터가 자꾸 발표가 되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달 고용 보고서를 봤더니 이 3월달에 또 신규 고용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뭐 1.5배 이상 또 높게 나왔거든요. 네. 고용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다는 것은 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수가 있지만 물가 안정에는 적신호거든요. 고용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결국에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에 사람을 못 구하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안정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고용 보고서에 사실은 주목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고 제롬 파월 이제 의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6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 앞서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월, 4월에 정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야말로 근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계속해서 안정 추세로 가는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같이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 후자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으로 간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하반기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하되는 속도는 분명히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릴 느릴 것이다라는 것이다. 점을 지금 주목해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이제 페드워치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향방을 예측하는 그 데이터인데 이게 지난달만 해도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거에 60%를 넘었었거든요. 지금 50.8%까지 내려왔네요. 네.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게 사실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게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라는 기대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맞아요. 네. 흔들리고 있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노 피봇이 없을 것이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금년 안에. 저는 그 얘기를 한 달 반 정도에 미국의 연기금 운용자들한테 그런 협회 모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뭐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피벗 시기는 언제쯤일까 했더니 반 이상이 올해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쇼킹했었는데 예. 그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현실화 뭐 여기저기서 뭐 새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직시해야 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인 미국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 중반대에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국이 하드 랜딩을 할 것이냐,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냐 등등 가지고 막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가 얘기했던 골디락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주 이상적인 경제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지금 11월 5일 대선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연준이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은 6월 달이 있고 7월 달이 있고 9월이 있고 11월, 12월이 있습니다. 5번 남았습니다. 네. 11월 5일 날 선거가 있고 11월 7일 날 지금 FOMC 미팅이 잡혀져 있는데
그 선거 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3월, 4월 뭐 큰 변화가 지표상으로 나타난다 하면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선거 전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선거 후에 당선자가 누가 되더라도 무슨 허니문 상품 뭐 선물을 주듯이 네. 한 번 정도 선거 후에 네.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11월이니까. 11월이니까 11월 7일이 있고 12월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후에 그 두 번 있는 것 중에서 직후보다 한 12월 연말쯤 한 번 움직이지 않을까. 또 하나 파월 입장에서는요. 제가 또 드는 생각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약간 시장에서 블레임 받고 있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FOMC 점도표 뭐 공개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올 초 중반에는 피봇이 시작이 될 것이고 한 서너 번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시장에 특히 캐피탈 마켓에 선반영이 됐었죠. 네.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값, 비트코인 등등에도 다 선반영된 결과로 굉장히 과열된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 FOMC 쪽에서 성급한 이 정보 이게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이 시그널이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블레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excuse 할 수 있는 아니야. 그러려고 했지만 지금 시장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준 거라고 보면은 이 FOMC 파월 의장이나 뭐 이쪽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이 말 바꾸기가 조금 좀 약간 거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미국 연준으로서는 다시 한번 정책 실기를 했다가는 그 비난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럼 우리가 미국 금리 오르고 내리는데 이렇게 고민을 할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경제가 좋은데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을 조정한다라는데 우린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가계부채도 있고 뭐 건설사 PF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빨리 식고 금리를 낮춰서 경기에 좀 동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한테는 더 있는 건데 어쨌든 뭐 미국 연준이 저렇게 움직임이 좀 더디다. 그럼 우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들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실물 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에 2%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1%대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경제가 그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금리를 내릴까 하는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도 아직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3%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어졌다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나 뭐 특히 소비가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의 연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은행은 제 생각에 미국 연준이 내리는 걸 본 다음에 내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였듯이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같이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은 어떨까요? 지금 뭐 어쨌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350원대 위로 올라섰으니까 이렇게 되면 1,4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어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예,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드시 한국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일찍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일 텐데요. 네.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수가 워낙에 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만약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고 하면 사실은 환율이 더 뛸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또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재상승할 여지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가 안정이 좀 더 확신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할 텐데요. 환율은 당분간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1,400원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예. 이제 앞으로 11월에 말씀하신 이제 대선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만약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환율이 그때는 좀 떨어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네. 1,400원 뭐 돌파해서 더 이전같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그래도 현 수준에서 상당히 높게 오래 유지될 가능성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선 유지 1,400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좀 다르시군요. 예, 네. 한 6개월 전에 환율 전망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한 게 그때가 한 1,300원, 1,290원 뭐 고선이었는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했었는데요. 환율이라는 게요, 상대적인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에요.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104.3 막 해가지고 105도 한때 105도 갔었죠. 뚫었었죠. 뭐 빠졌을 때는 100 미만으로도 빠졌다가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원화 대비 달러라는 게 우리 한국의 국가 경쟁력, 미국의 국가 경쟁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연평균 한 2.5%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모든 면에서 지표가 아주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원화가 절상이 되려고 그러면 가치가 환율이 떨어질까 달러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뭔가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펀더멘탈이 당분간 단기적으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해 봤을 때 그렇게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달러의 가치가 네. 원화 대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위아래를 나눠놓고 보면은 위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측면에서 1,400원 먼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대선 얘기도 했는데 미국의 대선 직후에 또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도 네. 금년 안에는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의 방향도 이에 따른 자산 가격의 움직임도 뭔가 지금 변곡점을 앞에 두고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양 방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